자, 부산에서 바라보는 정치의 이면,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이사 조경건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평론도 오래 하고 계시고 방송에서도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신데 진보와 보수 스스로는 어떻게 좀 규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구간학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정치학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 저는 정치학자가 되고 난 다음엔 아마 중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중립. 정치학자는 정치 현상을 분석하면서 또 정치가 나갈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진보든 보수든 잘 되는 거는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네. 그다음에 잘못되는 거는 야단치면서 꾸지람도 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도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정치 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학자인 저는 저의 위치를 중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학자가 되기까지 네. 20대와 30대를 네, 보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떠셨어요? 데모 당연히 네. 하던 시대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아마도 그 27의 정치학 교수로 왔을 겁니다. 왔는데 그 다음 해가 어떤 해냐 하면은 네. 전두환 어. 이라는 분이 네. 자기 후계자로 노태우 네. 씨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직선을 하지 않고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대학생과 교수들이 호언철폐 운동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릴 뻔했죠. 호언철폐 서명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막 불려도 가고 야단도 맞고 특히 이제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네. 교수가 된 지 1년 만에 이제 논팽이가 된다고. 네. 그렇군요. 네. 자, 연말연시 프로그램 새 단장하고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첫 시간이만큼 주제를 좀 넓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 스스로 중립을 자처하셨으니까 네. 이 대한민국 이념 지형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흔히 국민의힘 보수 네. 또 민주당 정의당 진보 이렇게 단순히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바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네. 지금의 민주당도 굉장히 보수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골수라고 하는 그런 골수.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진보가 아직은 물론 이제 민주당이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그런 정책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진정한 진보가 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이라든지 뭐 진보당이라든지 하는 이런 정당들이 진보를 자처하고 있지만은 네. 세력이 없잖아요. 네, 의석도 별로 없고 한석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말 그대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보는 아직 제대로 이렇게 성립 정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네. 아까 그 뭐 전두환 노태우를 언급해 주셨는데 영화 서울의 봄이죠.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어쨌든 당시 민정당의 DNA 그리고 이승만 자유당을 모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더라도 선뜻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네. 호기롭게 외치면서 3당 합당에 나섰지만 그 호랑이는 과연 어떻게 된 걸까? 긴가민가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잘못하면 네. 이게 혼돈 내지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호랑이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잘못된 어떤 보수를 잡으러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군부 독재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나섰을 때는 진보 보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의 존립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등등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에 뭐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기가 굳이 따진다면은 보수가 맞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는 군부 정치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을 통해서 되었지만은 노태우 대통령도 군부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진정한 문민정부.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군부 독재 내지는 군부 정치를 청산하고 문민정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또 부산이 소위 보수 텃밭이 된 것도 3당 합당 이후인데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그런 형국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부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부산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한국 정치가 더디게 발전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네. 부산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어허. 지방으로서는 그렇게 보는데 이를테면은 네. 얼마 전에 왜 그 국제적인 대회가 그 서해 쪽에 어느 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에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국제 대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이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많은 그런 그 예산들이 잘못 쓰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네. 하나의 정당이 지방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보내는 것까지 하나의 정당이 있으면 이게 한 통속이 됩니다. 견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느 한쪽이 뭐 그게 구청이든 시청이든 어느 정당이 시장 자리나 구청장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때는 조심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언제든지 다른 당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볼 때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이 전혀 정당 교체가 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부산을 제외하고 소위 남쪽 지역에 있어서는 거의 그런 색깔 아닙니까? 정당이 네네 뭐 지역 색깔 호남도 그렇고 띄고 있죠. TK도 그렇고 그죠. 네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산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자, 이번엔 대통령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떤 신념이나 철학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거는 제가 볼 때에 아마 네. 한미일의 그런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점에서 한미일 동맹을 왜 강조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세웠던 게 자유라고 하는 이념으로 뭉쳐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만든 어떤 그 표현이라기보다도 옆에 있는 진영에서 그런 네. 것들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시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지금 그게 제대로 되고 좋게만 평가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또 거기에는 물음표가 달려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네. 오히려 더 역으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 휴전선 근처에서는 어떤 이게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어떤 실수라든지 또는 순간적인 어떤 것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문정부 때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런 것들이 지금 해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비판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주시죠.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점을요?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 혹은 진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네. 제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제도에 의하여서 가고 있느냐? 제도에 의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비명이나 반명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를 겁없이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도화된 민주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어렵다. 거죠. 네, 항상 지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친명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반명 혹은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요. 과연 그 정당을 보고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자, 3지대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3지대로 나와 있는 분들도 뭐 확고하기보다는 영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소위 중도의 공간이 여기서 열릴까? 이 기대를 가져볼 만한 세력들은 있는지 교수님 관점에선 어떻게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3지대라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여와 야가 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색깔을 가지고 타협이 되지 않을 때 네.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뭐 민생을 굉장히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재정적인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여야 된다. 이렇게 여야가 만약에 싸울 때는 국민의 여론을 더 많이 받아갖고 제3지대가 캐스팅 보트를 어느 한쪽으로 표를 던져줌으로써 그게 정책이 되게 만드는 것이 네. 제3지대거든요. 네. 과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 그리고 설령 좋은 목적과 색깔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네.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런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높은 평가를 주기에는 좀 어렵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준석의 개혁신당인데 네. 이 개혁신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꽤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네. 이전 세대의 업보와 단절하고 제대로 된 보수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면 또 그에 호응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좀 더 기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정치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세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지금의 국민의힘과 합칠 거냐?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국민의힘도 아까 제가 민주당을 비판했지만은 국민의힘도 정말 어떤 그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당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장래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해서 계속 나가라라고 하는 정치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만 명의 당원을 모집을 했다 그러죠.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장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이쪽 층인데요. 그러면은 이 MZ세대가 대한민국 경제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도 책임져 나가고 하는 그런 새로운 죽어가는 그러니까 사멸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일으킬 부분은 오로지 MZ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죠. 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원함은 분명히 있는 거죠.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죠.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미는 MZ세대가 있다가 아니라 두 거대 양당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제3지대.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희망을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한국 정치가 희망을 주고 있지를 못하죠. 네. 네네. 또 정의당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또 질문하고 싶은데 진보 정당의 가치와 위상 회복이 가능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세요? 정말 그 이전 같은 경우에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모든 걸 내놓고 순수하게 진보를 향해 갔던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없는 거죠. 없고 그냥 한석 국회의원 되는 거 이런 것에만 그리고 또 이 너무 소수이다 보면은 이게 또 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참 이게 참 어려운데 국회의원이 많으면 또 어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데다가 국회의원이 적으면은 국회의원이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고 균형 잡기가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결국은 네. 정치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 인식과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이념은 이제 낡은 가치가 된 걸까? 이 보수의 품격, 진보의 가치. 우리가 두 날개를 제대로 펼쳐본 적이 있던 걸까? 또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한국 정치의 희망, 앞으로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저는 이게 꼭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40대까지 저는 20대, 30대, 40대까지가 새로운 생각의 선택을 이번 4월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4월 10일 네, 총선 그래서, 때. 네. 그래서 나이든 세대는 지금까지 산업화 세대가 지금 우리가 먹을 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대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가 앞으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들 스스로가 먹고 살 걸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런 장래의 한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이번 4월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조경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